한적한 시골 마을의 오후. 햇살은 따사롭게 부서져 내리고 바람은 벼 이삭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6마리의 늠름한 진돗개가 마치 훈련받은 정예병처럼 7살배기 작은 소녀 소미를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털을 곤두선 차에 낮은 자세를 취한 개들의 눈은 오직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 중심에는 무리의 우두머리인 백호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새하얗고 떡 벌어진 어깨와 늑대 같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백호는 미동도 없이 소녀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 무언가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의 가쁜 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맹수와도 같은 개들에게 둘러싸인 연약한 소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과연 이 충성스러운 개들은 왜 자신들이 평생 지켜온 작은 주인을 이토록 위협적으로 에워싸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숨막히는 순간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은 이 평화롭던 마을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몸서리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장면, 고요 속의 맹견들과 겁에 질린 한 소녀의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추악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마을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대대로 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 마을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그 마을의 산증인이자 마지막 사냥꾼으로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지리산을 제 집처럼 누비며 멧돼지와 고라니를 사냥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용맹한 진돗개들이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진돗개는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동반자이자 가족이었죠. 실제로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주인을 주군으로 여기는 사무라이 같은 기질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기질 때문에 훈련시키기는 까다롭지만 한번 마음을 연 상대에게는 목숨까지 바치는 충견이 되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삶에 어둠이 드리운 것은 몇 해 전 하나뿐인 아들 내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핏덩이 손녀, 소미였습니다.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소미에게 할아버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6마리 진돗개들은 소미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든든한 보디가드였습니다. 특히 무리의 우두머리인 백호는 유독 소미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소미가 걸음마를 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몸으로 부축해 주었고 소미가 낮잠이 들면 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백회계의 소미는 지켜야 할 무리의 가장 약하고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할아버지와 소미, 그리고 개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귀해진 시골 마을에서 소미의 존재는 작은 활력이었고 위풍당당하게 소미의 뒤를 따르는 진돗개들의 모습은 마을의 명물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김 영감네 개들은 사람이요. 사람이라며 혀를 차곤 했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개들을 데리고 산책에 나섰고 그때마다 소미는 백호의 등에 고사리 손을 얹고 제잘거리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들을 훈련시킬 때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개들은 할아버지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챘고, 할아버지는 개들의 작은 낑낑거림에도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불어닥칠 검은 폭풍의 전조는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날 오후, 소미는 뒤뜰에서 민들레 홀씨를 불며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그런 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졸고 있던 백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신회 나머지 5마리의 개들도 일제히 일어나 대문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개들과 함께해온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것은 단순한 셔선이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위협 혹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아버지의 집 대문 앞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온 것은 바로 그 긴장감의 실체였습니다. 소녀를 에워싼 6마리 진돗개,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또 다른 거대한 위협,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오후 그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김 할아버지에게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장남이자 말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백호가 처음 할아버지에게 왔을 때 녀석은 어미젖도 제대로 떼지 못한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유독 당차고 영리한 눈빛을 가진 녀석을 할아버지는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백호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지리산의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지혜로운 개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백호는 다른 개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할아버지의 훈련을 습득했습니다. 사냥 기술은 물론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까지 뛰어났습니다. 소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할아버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끼니도 걸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곁을 지킨 것은 바로 백호였습니다. 녀석은 할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할아버지의 눈물을 핥아주며 묵묵히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청아 말없는 위로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그 깊은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소미를 품에 안고 막막함에 한숨을 내쉴 때면 백호는 마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님, 그리고 이 작은 아씨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소미에게도 백호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오빠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미의 유년 시절은 백호와 다른 진돗개들이 채워주었습니다. 소미가 처음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마침내 첫걸음을 떼는 모든 순간에 백호는 그림자처럼 함께했습니다. 소미가 마당에서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면 가장 먼저 달려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얼굴을 핥아주는 것은 백호였습니다. 소미는 백호의 푹신한 털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고 백호는 그런 소미가 잠에서 깰 때까지 꼼짝도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사실 진돗개 중에서도 특히 백구, 즉 흰 털을 가진 개들은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가졌다고 여겨져 귀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마치 백호가 소미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녀석은 언제나 소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소미가 마을 앞 가을가에서 물장구를 치다 깊은 곳으로 미끄러진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백호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백호는 허우적거리는 소미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어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백호는 소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심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책임감의 발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백호와 소미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고 자신이 없더라도 백호가 소미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개들 역시 백호를 절대적인 우두머리로 따랐습니다. 백호의 눈짓 하나, 낮은 으르렁거림 한 번에 5마리의 개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잘 훈련된 팀이었고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김 할아버지와 소미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6마리의 개들을 육견류犬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왕을 호위하던 정예 부대처럼 그들은 할아버지의 작은 왕국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병사들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소미를 에워싼 그 숨막히는 대치의 순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백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소미를 향한 위협이나 공격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결연한 보호의 의지였습니다. 백호와 다른 개들은 소미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미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소미를 넘어 그녀의 등 뒤 어두운 숲속의 무언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곤두선 털, 드러낸 이빨, 이 모든 것은 소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외부의 적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백호를 비롯한 6마리의 충견들을 이토록 긴장하게 만든 위협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필사적으로 소미를 지키고자 했던 그 보이지 않는 적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이 장면이 어떻게 비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충견들의 숭고한 보호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맹수들의 흉포한 공격성의 발현이었을까요? 이 극명한 시각의 차이가 곧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뒤흔든 검은 그림자는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세련됨과 시골의 순박함이 어색하게 공존하는 옷차림의 중년 남자. 자신을 최 사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처음부터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온 부동산 개발업자로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대규모 골프 리조트를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백 년 된 고목도 대대손손 이어져 온 밭도 그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부지일 뿐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화려한 조감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마을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리조트가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땅값이 오르고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사람들의 욕망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의 말에 솔깃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농사만 짓던 그들에게 초의 사장이 제시하는 미래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마을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조상들의 넋이 깃든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사장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김 할아버지의 집과 그가 소유한 넓은 임야였습니다. 리조트의 핵심 부지가 될 그 땅은 마을에서 가장 경치가 좋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두둑한 현금이 든 봉투를 들고 여러 차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세의 몇 배를 쳐주겠다며 할아버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산골짜기에서 손녀랑 고생만 하지 마시고
이 돈 받아서 서울 가서 편하게 사세요.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굳건했습니다. 그는 최 사장이 내민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담뱃대만 물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내 아버님의 아버님, 그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곳이요. 내 아들이 묻혀 있고 내 손녀가 자라날 곳이지. 돈 몇 푼에 팔아넘길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오. 할아버지의 단호한 거절에 최 사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비싼 구두 끝으로 마당의 흙을 툭툭 차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할아버지의 낡은 집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집 센 늙은이를 상대하는 귀찮음과 자신의 계획에 흠집을 내려는 방해꾼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밑에서 쉬고 있던 백호가 조용히 걸어 나와 초회 사장과 할아버지 사이에 앉았습니다. 녀석은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초회 사장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 주인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최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개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려다 백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동물에게서 이토록 강렬한 기백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최 사장의 차 안에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 영감탱이와 저 빌어먹을 개새끼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저 땅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더럽고 비열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순박함 뒤에 숨겨진 작은 이기심과 두려움을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할아버지를 고립시키고 마을에서 스스로 떠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는 6마리의 진돗개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민간신앙에서는 집을 지키는 가신자 신 중 하나로 개신죄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개가 집안의 재물과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 사장에게 할아버지의 개들은 수호신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악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악귀들을 마을에서 몰아내기 위한 추악한 작전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속내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위로 탐욕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의 계획은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김 할아버지를 공격하는 대신 마을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인 두려움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할아버지의 진돗개들을 충성스러운 가족에서 위험한 맹수로 둔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랑방이나 정미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은근슬쩍 불길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김 어르신네 개들 말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사나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눈빛이 아주 섬뜩하던데 저렇게 풀어놓고 키우다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수십 년간 봐온 개들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순하고 영리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집요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고 작은 사건들을 교묘하게 부풀려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등산객을 보고 개들이 짖는 것은 당연한 경계 행동이었지만 최 사장의 입을 거치면 사람을 물려고 달려드는 미친 개로 둔갑했습니다. 소미와 개들이 장난치며 뒹구는 모습은
어린애를 괴롭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셨어요? 개물림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렇게 큰 개에 6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면 어른도 못 당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의 말에는 그럴듯한 논리가 있었고 자식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본능적인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이 조금씩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는 가용성 휴리스틱 availability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사건의 빈도를 판단할 때 실제 통계보다는 머릿속에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지에 의존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최 사장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개물림 사고, 위험한 맹견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릿속에 김할아버지의 진돗개와 위험이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적 없는 위험을 마치 눈앞에 닥친 현실처럼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젯밤에 그 집 개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닭을 물어 죽였다더라. 옆집 순이 엄마가 개들 때문에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도 못 간다더라. 모두 근거 없는 헛소문이었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와 개들을 예전처럼 반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산책길에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명물이었던 소미와 진돗개들의 행렬은 이제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마을의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해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울고 웃었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몇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유대가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히는 것을 느끼며 할아버지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장 부인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자신의 집 씨암탉이 없어진 것을 할아버지네 개들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따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집 닭을 물어가게 개들을 풀어놓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알 잘 낳는 놈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의 개들은 절대 주인의 허락 없이 마당 밖을 나가지 않으며 살아있는 가축을 해치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확신에 가득 찬 이장 부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끝에 이장 부인은 두고 봐요. 언젠가 저 개들이 사람까지 물고 말 테니 라는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후에 그 씨암탉은 족제비가 물어간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와 개들을 향한 마을의 적대감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최 사장은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김 할아버지의 개들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인식을 폭발시킬 결정적인 사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사건은 최 사장이 미처 계획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형태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극적인 오해 속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불길한 소문이 만들어낸 불안의 안개는 이제 곧 진실을 가리고 모두의 눈을 멀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바람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읍내에 볼일을 보러 간 사이 소미는 혼자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눈에 새하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호랑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나비는 소미의 주위를 몇 번 맴돌더니 마치 이리 오라고 손짓하듯 뒷산으로 날아갔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소미는 나비를 잡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백호가 앞을 막아섰겠지만 그날따라 백호와 다른 개들은 할아버지가 손질해 놓은 사냥 도구에서 나는 낯선 기름 냄새 때문에 헛간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통통 튀는 작은 발걸음으로 나비를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한 놀이터였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 노래하는 산사에 도토리를 물고 가는 다람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아이에게만 상냥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소미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산은 서서히 본래의 거칠고 위험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은 빽빽한 나무잎에 가려졌고 공기는 서늘하고 축축해졌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소미가 울음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처 덤불 속에서 부스럭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미가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을 때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동화책에서 보던 귀여운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육중한 몸, 성난 눈, 그리고 진흙이 묻은 차에 번뜩이는 날카로운 엄니. 그것은 산의 무법자로 불리는 거대한 멧돼지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산에서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등산객을 공격하거나 민가로 내려와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발정기나 새끼를 거느린 멧돼지는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이어서 숙련된 사냥꾼조차 마주치기를 꺼리는 대상이었습니다. 멧돼지는 아마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작은 인간에게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녀석은 크르릉하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진하기 직전에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소미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멧돼지의 붉게 충혈된 눈은 오직 소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7살 소녀의 연약한 삶을 집어삼키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다 그때 집에서 뒤늦게 소미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 백호와 5마리의 개들이 미친 듯이 냄새를 쫓아 산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멧돼지의 역한 냄새와 소미의 희미한 공포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백호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멧돼지가 마침내 땅을 박차고 소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육중한 몸이 달려드는 모습은 마치 작은 기관차와도 같았습니다. 소미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명과도 같은 절규가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소미의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멧돼지의 엄니에 찔린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한 충격과 공포가 뒤섞인 외침이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나타난 6개의 하얀 그림자, 백호를 선두로 한 진돗개들이 멧돼지와 소미 사이를 가로막으며 일제히 달려든 것입니다. 백호는 멧돼지의 목덜미를 향해 맹렬하게 몸을 날렸고 나머지 개들은 약속이나 한 듯 멧돼지의 뒷다리와 옆구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멧돼지의 고통스러운 포효, 개들의 사나운 울음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소녀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처절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들은 자신들보다 몇 배나 큰 멧돼지를 상대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였습니다. 뾰족한 엄니의 옆구리가 찢기고 강력한 몸통 박치기에 나가떨어지면서도 개들은 결코 소미의 곁으로 멧돼지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가르친 지킴의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숭고하고 처절한 사투의 현장은 곧이어 도착할 어떤 이의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오해는 이 영웅적인 개들을 하루아침에 흉악한 살인마로 만들어버릴 예정이었습니다. 산속에 울려 퍼진 소녀의 절규는 과연 구원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파멸의 전주곡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마을 주민 박 씨는 나무를 캐기 위해 뒷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최 사장이 퍼뜨린 소문에 가장 먼저 동조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 겁이 많고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성격이었던 그는 김 영감네 개들이 언젠가 사고를 칠 것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도 혹시나 그 개들과 마주칠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릴 정도였죠. 한참 동안 도라지를 캐던 그의 귓가에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꽂혔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박 씨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미. 그리고 뒤이어 떠오른 생각은 끔찍한 예감이었습니다. 설마 그 개들이...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호미를 내팽개치고 비명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으로서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앞뒤를 가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몇 분을 달려 숲속 공터에 도착했을 때 박 씨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가장 끔찍한 예상이 현실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6마리의 진돗개가 피투성이가 된 채 헉헉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흑투성이가 된 차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소미가 있었습니다. 개들의 주둥이와 하얀 털 곳곳에는 붉은 피가 낭자했습니다. 백호는 소미의 바로 앞에서 마치 마지막 경계라도 하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단 하나의 그림으로만 해석되었습니다. 6마리의 흉포한 개들이 어린 소녀를 집단으로 공격했고 피맛을 본 개들이 흥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 각 그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주변을 제대로 살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개들의 발치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거대한 멧돼지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보였다고 해도 그는 개들이 멧돼지와 소미를 함께 공격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의 기존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 씨에게는 개들이 위험하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눈앞의 광경은 그 믿음을 완벽하게 확인시켜주는 증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소미의 울음은 멧돼지와의 사투를 목격한 충격과 공포 때문이었고 개들의 피는 멧돼지와 싸우다 입은 상처와 멧돼지에게서 튄 피였습니다. 백호의 으르렁거림은 아직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은 멧돼지를 향한 마지막 경계이자 갑자기 나타난 박 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진 박 씨의 눈과 귀에는 진실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소미의 울음은 공격당한 고통의 울부짖음이었고 개들의 피는 소미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들이 소미를 물었어.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의 뇌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위 터널 시야 터널 비전 현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바로 눈앞의 위협에만 집중하고 주변의 다른 중요한 정보들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박 씨는 바로 이 터널 시야에 갇혀 널브러진 맷돼지, 개들의 부상 부위, 소미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다는 명백한 사실들을 모두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가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의 모습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겁에 질려 반쯤 넋이 나간 표정.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마을 회관 앞으로 달려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큰일 났어요. 김영감네 개들이 미쳤어. 그놈들이 소미를 물어 죽이려고 해요. 지금 산속에서 애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의 절규는 조용하던 마을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박 씨의 말은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가장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단어들만 꽂혔습니다. 개들이 소미를 피투성이. 최 사장이 몇 주에 걸쳐 뿌려놓은 불길한 소문의 씨앗이 박 씨의 이 한마디 비명이라는 물을 만나 마침내 끔찍한 괴물로 발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불안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오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오해의 벽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진실도 이 벽을 뚫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씨의 절규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진 사이렌과 같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일이 터졌구만.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바로 최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는 박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 위험한 짐승들을 저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것은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의 귀한 아이가 저 흉악한 짐승들의 이빨에 목숨을 잃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뭘 망설여야 합니까? 그의 말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원초적인 분노와 공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최 사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짐승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고집불통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니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집단 광기, 멘탈리티가 서서히 마을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회 심리 현상으로 개인이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쉽게 동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익명성 속에 숨어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집단의 감정에 휩쓸려 평소에는 하지 않을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몽둥이라도 들고 가야 하는 거 아니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집으로 달려가 손에 잡히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농기구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녹슨 쇠스랑과 낫을 꺼내 들었고 땔감으로 쓰던 장작개비를 손에 쥐었습니다. 평생 흙만 파고 살던 순박한 농부들의 손에 들린 농기구들은 이제 한 생명을 심판하기 위한 흉흉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웃의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맹목적인 정의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몇몇 나이 든 노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성난 군중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최 사장은 사람들의 맨 앞에 서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군처럼 손을 들어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갑시다. 더 늦기 전에 가서 우리 손으로 저 악마 같은 개들을 처단합시다. 성남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김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땅을 울렸고 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와 쇠스랑은 석양빛에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귀는 이성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한 남자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섬뜩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런 마녀 사냥식의 집단 광기는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내부의 희생양을 찾아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주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도 농촌의 고령화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쌓여온 잠재적인 불안과 불만을 최 사장의 선동을 계기로 김할아버지와 그의 개들에게 투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분노의 행렬은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곳에 있을 6마리의 살인마 개들이었습니다. 과연 이성을 잃은 이 분노의 파도가 닥쳤을 때 할아버지와 그의 충견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 먼저 그들을 덮치게 될까요? 읍내에서 돌아온 김 할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감도는 흉흉한 기운, 그리고 자신의 집을 향해 몰려가는 성난 사람들의 행렬, 할아버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이웃들이 험악한 얼굴로 몽둥이와 낫을 든 채 자신의 집 대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맨 앞에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의 최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에서 내려온 소미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 엉엉 울고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아이의 몸을 구석구석 살폈을 때 다행히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미를 꼭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이어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6마리의 개들이 절뚝거리며 할아버지의 뒤로 와 섰습니다. 개들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주인과 어린 아씨를 지키려는 듯 성난 군중을 향해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미가 무사한 것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최 사장이 다시 한번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뭐시오? 저 흉악한 개들이 아이를 해치고도 태연하게 주인 뒤에 숨어있는 꼴을 저 늙은이가 제정신이라면 당장 저 개들을 우리 손에 넘겨야 마땅하지 않소. 사람들은 소미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개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자극적인 모습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김 영감, 당장 그 개들 내놓으시오. 저것들이 우리 애들까지 물면 어쩔 거요. 책임지고 개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끌어낼 수밖에 없소. 고함과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들이 소미를 구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개들이 소미를 공격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요. 이놈들은 우리 소미를 구했단 말이오.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이 충성스러운 놈들이 목숨 걸고 구해냈단 말이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성난 군중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늙은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이제 위험한 맹견을 비호하는 고집불통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부술듯이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대문이 위태롭게 삐걱거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소미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대문 앞으로 나아가 두 팔을 벌려 사람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깡마르고 왜소한 체구였지만 그의 등 뒤로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놈들을 해치려거든 나부터 먼저 밟고 가시오. 할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군중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생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아 온 노인의 처절한 모습에 차마 더 이상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해 사장은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그깟 짐승, 몇 마리가 손녀보다 더 중합니까? 아니면 치매라도 오신 겁니까? 여러분, 저 노망난 늙은이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저 늙은이를 끌어내고 저 개들을 잡아야 합니다. 최 사장의 악랄한 말에 몇몇 젊은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홀로 서서 그 모든 증오와 분노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 앞에 홀로 선 등대처럼 그는 위태롭게 자신의 신념과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마을 입구에는 소떼라는 긴 장대가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수호를 기원하는 상징물이죠. 지금 김 할아버지의 모습은 부서질지언정 결코 휘어지지 않으려는 마을의 마지막 소떼와도 같았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성난 군중과 그들을 막아선 연약한 노인. 과연 이 끔찍한 대치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할아버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이 비극적인 오해는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김 할아버지와 성남 마을 사람들 사이의 팽팽한 대치는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군청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들이 도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장은 할아버지에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 뿐이었죠. 최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공무원들에게 달려가 교묘하게 편집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피투성이인 개들과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공무원 양반, 뭐시오?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증인입니다. 저 개들이 어린애를 공격해서 이 사달이 났습니다. 저 영감님이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직접 처리하려던 참이었소. 법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오. 공무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쪽은 흉악한 맹견으로부터 아이를 구했다는 다수의 흥분한 주민들이고 다른 한쪽은 짐승을 비호하는 고집, 센 노인이었습니다. 복잡한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는 쉬운 길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동물보호법상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개에는 격리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들의 행동에 명분을 주었습니다.
결국 개들을 포획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물보호소 직원들이 긴 올가미와 마취총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서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놈들은 죄가 없소.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시오. 하지만 그의 저항은 허무했습니다. 젊은 직원 2명에게 양팔을 붙잡힌 할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개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코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는 마취총을 맞고도 비틀거리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은 주인님,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라고 말하는 듯한 슬픔과 충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베코의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미는 방 안에서 창문에 매달려 베코야, 가지마! 라고 외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6마리의 진돗개들은 축 늘어진 채 차가운 철창 케이지에 실렸습니다. 그들이 실려가는 트럭 뒤를 망견자실한 할아버지가 넋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쫓아갔지만 트럭은 매정하게 먼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게 마을을 누비던 영웅들은 이제 흉악범이라는 누명을 쓴 채 차가운 철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 외곽에 위치한 동물보호소는 냉기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유기동물들의 슬픈 눈빛이 철창 너머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코와 다른 개들은 각각 비좁은 격리실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공격성 매우 높음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개는 열흘간의 공고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열흘 뿐이었습니다. 개들은 낯선 환경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다른 동물들의 불안한 울음소리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짖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웅크린 채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베코는 식음을 전폐하고 철창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개와 같은 일부 동물들은 부정의인 저스티스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고 협조를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코 역시 자신과 동료들이 겪는 이 부당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깊은 무력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사라지자 거짓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은 마을 잔치를 열어 민심을 다독였고 사람들은 이제 안전해졌다며 안도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집안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습니다. 소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베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잠꼬대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으로 할아버지의 등은 더욱 굽어만 갔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차가운 철창에 갇힌 6마리 충견들에게 허락된 삶의 마지막 날이 하루 냉혹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하는 걸까요? 절망의 끝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절망의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서 때로는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기도 합니다. 시 동물보호소의 젊은 수의사 박 선생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수의과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공중보건의로 이곳에 부임한
열정과 이상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버려지고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며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진돗가의 6마리가 보호소로 들어오던 날, 박 선생은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개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서로를 핥아주며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두머리로 보이는 백구는 다른 개들이 모두 안정을 찾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자리에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박 선생은 수많은 개들을 봐왔지만 이런 깊은 유대감과 품격을 가진 개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어린아이를 공격한 흉포한 맹견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박 선생의 눈에는 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을 관찰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향해 공격성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눈으로 사람을 피했습니다. 사료를 넣어주어도 입도 대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철창 밖 어딘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흉포한 맹수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충견의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박 선생의 의심이 깊어진 것은 개들의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상처들은 대부분 옆구리나 뒷다리 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것에 깊게 찢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빨 자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깊고 형태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동물의 엄니나 발톱에 핥힌 상처에 가까웠습니다. 박 선생의 머릿속에 작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개들이 아이를 공격했다면 왜 상처가 아이에게는 없고 개들에게만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상처는 대체 뭐에 긁힌 상처일까? 박 선생은 소장에게 자신의 의문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박 선생,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게. 이미 서류상으로 다 끝난 이야기야. 마을 사람들 전체가 증인이라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게. 하지만 박 선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의사로서의 양심이 저 6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사건 관련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기록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현장 사진 몇 장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전부였습니다. 피해자인 소미의 진술은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진돗개는 뛰어난 귀소 본능으로 유명합니다. 멀리 팔려갔다가도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일화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이런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진 개들이 하루아침에 주인의 손녀를 공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박 선생은 이 사건의 진실이 현장에 그리고 개들의 주인인 김 할아버지에게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안락사 예정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주말 아침, 박 선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차를 몰아 김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소장의 경고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창 속에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6마리의 슬픈 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아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고집 센 노인이라고 소문난 할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기는 할까? 마을 사람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불안감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핸들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는 이 길이 억울한 누명을 쓴 6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진실을 향한 한 젊은 수의사의 외로운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오해와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박 선생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보다 더 삭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그의 차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그가 김 할아버지의 집을 묻자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간신히 찾아간 할아버지의 집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린 끝에야 헬쑥해진 얼굴의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박 선생을 동물보호소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계하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개들의 상처가 심상치 않으며 자신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찾아왔다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멧돼지였소. 우리 강아지들이 내 손녀를 구하기 위해 멧돼지와 싸운 것이요. 할아버지는 그날 소미에게 들은 자초지종과 자신의 추측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박 선생은 할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 선생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저를 그 현장으로 데려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곧장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숲속 공터에는 여전히 그날의 처절했던 사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였지만 그들의 조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생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박 선생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땅을 살폈습니다. 며칠간의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지늘기 깊게 팬 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의 발자국과는 확연히 다른 크고 깊게 파인 동물의 발굽 자국이었습니다. 박 선생은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 그 크기를 쟀습니다. 이건 멧돼지 발자국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수컷의 것입니다. 그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박 선생은 계속해서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는 마치 숙련된 탐정처럼 땅에 엎드려 흙 냄새를 맡고 나뭇가지를 헤치며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멧돼지가 쓰러져 있었다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검고 뻣뻣한 털 몇 가닥이 걸려 있었습니다. 멧돼지의 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 덤불가지 끝에 찢어진 분홍색 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조심스럽게 그 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더니 외쳤습니다. 소미 옷이다. 그날 우리 손녀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자락이야. 그 천 조각이 발견된 위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멧돼지와 개들이 싸운 중심부에서 꽤 떨어진 소미가 도망쳐 왔을 법한 방향의 덤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미가 개들에게 둘러싸이기 전에 무언가로부터 급하게 도망치다가 옷이 찢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법정에서 렛 ipsa loquitur라는 말을 사용했댔는데 사물 자체가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명백한 물적 증거 앞에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의미죠. 지금 박 선생이 찾아낸 멧돼지 발자국, 대올, 그리고 찢어진 옷 조각이 바로 그 렛 ipsa loquitur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흥분된 증언보다 더 객관적이고 강력한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선생은 찾아낸 증거들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해의 퍼즐을 풀 결정적인 조각들을 손에 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걸 가지고 다시 군청과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이것들이면 개들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박 선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의 편견과 관료주의라는 거대한 벽을 이 작은 증거들만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증거는 찾았지만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박 선생과 할아버지가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나서는 동안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격자인 소미는 여전히 침묵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충격은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이는 말을 잃었고 밤에는 식은 땀을 흘리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섣불리 그날의 일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걱정을 보다 못한 보건소 직원이 아동 심리 상담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읍내에서 온 상담사는 소미를 만나본 후 아이가 겪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일종이라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방법은 바로 미술 치료였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말보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미에게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사다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소미는 스케치북에 아무 의미 없는 선들만 어지럽게 그어댈 뿐이었습니다. 검은색, 빨간색 같은 어두운 색깔로 종이가 찢어질 듯이 힘을 주어 그리는 모습은 아이의 내면에 얼마나 큰 분노와 공포가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손녀의 곁을 지키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락사 예정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찾아낸 증거들을 가지고 군청과 경찰서를 오가며 고군분투했지만 공무원들은 절차상 어렵다,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던 바로 그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미가 마침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형태로 무언가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손녀의 작은 손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려진 것은 커다랗고 검은 형체였습니다. 날카로운 어금니가 삐죽 솟아있고 눈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성난 멧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멧돼지의 발 아래에는 작고 겁에 질린 여자아이가 그려졌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아버지가 예상했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소미의 손이 움직여 그려나간 것은 할아버지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소미는 작은 자신과 거대한 멧돼지 사이에 6마리의 하얀 개들을 그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앞에 선 개는 유난히 크고 늠름하게 그렸습니다. 백호였습니다. 그림 속 백호는 이빨을 드러낸 채 멧돼지를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5마리 개들도 모두 멧돼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개도 그림 속에 작은 소녀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녀를 지키기 위해 멧돼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그림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소미의 그림은 그날의 진실을 가장 순수하고 왜곡 없이 보여주는 완벽한 증언이었습니다. 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위험 멧돼지, 보호받는 약자 소미, 그리고 그 약자를 지키는 영웅들 6마리의 진돗개. 그림을 완성한 소미는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그림 속 백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백호, 오빠, 영웅.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소미를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갇혀있던 진실의 외침이었고 억울한 충견들의 명예를 되찾아줄 마지막 희망의 조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박 선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 선생은 소미가 말을 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현장에서 찾은 물리적 증거와 유일한 목격자의 결정적인 증언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이제 그 무엇도 이 진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나도 촉박했습니다. 안락사 집행은 이제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결정적인 증거는 닫혀버린 사람들의 마음과 차가운 행정 절차의 벽을 시간 안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시간과의 잔인한 싸움이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그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할아버지와 박 선생은 다시 한번 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내일 아침이면 6마리의 충견들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초조했습니다. 그들은 동물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찾아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멧돼지 발자국 사진, 찢어진 옷 조각, 그리고 소미가 그린 그날의 그림. 박 선생은 전문가의 소견을 덧붙여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과장님,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개들은 소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멧돼지로부터 소녀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된 안락사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과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증거들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서류더미 뒤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 마음은 알겠지만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뒤집는 건 쉽지 않아 마을 주민 전체에 민원이 걸린 문제라고. 이깟 그림 하나랑 흙덩이 몇 개로 공적인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야. 그의 관료주의적인 태도에 할아버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나 다름없는 내 새끼 같은 놈들이 죽게 생겼는데 절차가 문제란 말이오. 당신들은 진실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당신들 자리 보전하는 것만 중요하다는 거요. 소란이 커지자 최 사장에게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군청 직원들이 나타나 할아버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최 사장은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군청의 고위 간부들과 결탁하고 있었고 이번 일을 조용히 덮어버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에게 진돗개들의 목숨은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좌절한 박 선생과 할아버지는 군청 앞에서 망견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법과 행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개인의 진실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희망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박 선생의 머릿속에 마지막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인터넷과 SNS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였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로 일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과 그동안 모은 증거들, 그리고 내일 아침 개들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발 도와줘. 이건 그냥 동물 안락사 문제가 아니야. 진실이 힘과 여론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묻히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박 선생에게 증거 자료들을 모두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멧돼지로부터 소녀 구한 진돗개 영웅들, 살인마 누명 쓰고 내일 안락사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기사에는 현장 증거 사진과 함께 소미가 그린 그림이 스캔되어 첨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그림이 담고 있는 진실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SNS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은 안락사를 중단하라는 항의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진돗가의 영웅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80-20 법칙처럼 때로는 소수의 핵심적인 행동이 전체 결과의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박 선생의 마지막 전화, 한 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들끓기 시작한 여론은 오프라인에 닫힌 문을 두드리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물보호소에서는 안락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백호의 철창 문을 열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 사무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군수가 직접 건 전화였습니다. 밤사이 빗발친 항의, 전화와 언론의 취재 요청에 압박을 느낀 군수가 직접 안락사 절차를 전면 보류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같은 시각, 할아버지와 박 선생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사이 퍼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초의 사장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분노는 더 이상 억울한 개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은 마지막 순간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군청 앞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수는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몽둥이를 든 성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모인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그들은 깊은 죄책감과 함께 자신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이용한 초의 사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맨 먼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인 사람은 맨 처음 잘못된 사실을 외쳤던 박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를 시작으로 다른 마을 사람들도 너도 나도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웃의 정을 저버리고 맹목적인 분노에 휩쓸렸던 자신들의 과오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들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보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이웃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안심한 군청 과장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자자, 여러분,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개들은 곧 풀려날 것이니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하고 조장한 진짜 원흉 최 사장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외쳤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대로 못 돌아가오.
우리 순박한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하마터면 억울한 생명들을 죽게 만들 뻔한 저 최 사장이라는 자를 그냥 둘 수 없소. 당장 우리 앞으로 끌고 나오시오. 그들의 외침은 군청 전체를 울렸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최 사장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젊은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최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의 구세주 행세를 하던 그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던 것뿐이오. 그의 뻔뻔한 변명에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이장 부인이 앞으로 나서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내 놈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따위 추악한 짓을 벌여 내 놈의 더러운 돈 때문에 우리 마을이 풍비박산날 뻔했어. 사람들은 최 사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일부는 주먹을 날리려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직전의 험악한 상황. 그때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저런 자에게 당신들의 귀한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소. 할아버지는 최 사장 앞으로 다가가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땅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과 생명의 가치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오. 당신이 뿌린 추악한 씨앗의 대가는 법이 아니라 하늘이 심판할 게야. 최 사장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정보 폭포 인포메이션 캐스케이드 현상을 역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정보개들이 위험하다가 연쇄적으로 퍼져나가 다수의 믿음이 되었지만 소미의 그림과 박 선생의 증거라는 강력하고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자 기존의 믿음이 폭포수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진실을 향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최 사장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사기 미수,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그와 결탁했던 군청의 일부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던 암적인 존재를 몰아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값비싼 교훈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그들은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억울한 누명을 벗은 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뿐이었습니다. 군청 앞에서의 소동이 마무리된 후 안락사 중지 명령이 공식적으로 동물보호소에 전달되었습니다. 곧바로 석방 절차가 진행되었고 할아버지와 박 선생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은 트럭을 빌려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가볍고 기뻤습니다. 보호소 철창 안에 갇혀있던 백호와 5마리의 개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일제히 귀를 쫑긋 세우고 일어나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과의 재회에 대한 벅찬 기쁨과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철창문이 열리자 개들은 마치 총알처럼 튀어나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얼굴과 손을 쉴 새 없이 핥으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6마리의 개들을 차례로 끌어안으며 고생했다. 내 새끼들 미안하다.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해라.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개들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선생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개들의 귀환은 마을의 작은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트럭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모든 주민들이 나와 박수를 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백호와 다른 개들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나왔고 부녀회에서는 개들을 위해 특별히 삶은 고기와 북엇국을 준비했습니다. 한때 흉악한 살인마로 몰렸던 개들은 이제 마을 전체에 자랑스러운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소미와 백호의 재회였습니다. 집 앞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애타게 기다리던 소미는 차에서 내리는 백호를 보자마자 와락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백호 오빠, 보고 싶었어. 말문이 트인 소미의 목소리에 백호는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들며 소미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이별 끝에 다시 만난 친남매처럼 애틋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완벽한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간 마을을 뒤덮었던 불신과 증오의 그림자는 한 소녀와 충견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에는 전화위복 쐴코 웨이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죠. 이번 사건은 마을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으며 진실의 가치와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다시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돌아왔고 그의 개들은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며칠 후 박 선생은 정든 보호소를 떠나 서울의 큰 동물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 선생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게야. 어디에 가든 그 신념 잃지 말고 훌륭한 수의사가 되게. 박 선생이 떠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소미는 예전처럼 개들과 함께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최 사장이 속한 거대 건설회사의 이름으로 온 소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위험 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지역사회 불안감 조성 및 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최 사장 개인은 구속되었지만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자본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법이라는 또 다른 무기를 들고 할아버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소장을 든 채 마당에서 평화롭게 뛰노는 소미와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맹수와도 같은 멧돼지로부터 그리고 이성을 잃은 군중의 분노로부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법률 괴물. 과연 이 늙은 사냥꾼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새로운 싸움에서 또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충견들의 영웅적인 귀화는 끝이 아니라 더 길고 힘든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한 장의 충격적인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마리의 용맹한 진돗개가 한 작은 소녀를 둘러싼 모습. 우리는 그 안에서 흉포한 공격성을 보았지만 진실은 숭고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탐욕이 한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념을 지키려 한 노인의 용기, 차가운 시스템에 맞서 진실을 파헤친 젊은 수의사의 양심, 그리고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아이의 순수한 그림. 이 모든 것이 모여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억울한 생명들을 구해냈습니다. 이제 영웅들은 돌아왔고 마을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도시의 거대한 빌딩 안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 사장이라는 개인은 사라졌지만 그의 뒤에 있던 거대 자본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차가운 법원의 소장은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과 충견의 충성심은 과연 자본과 법률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김할아버지와 백호, 그리고 소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